할머니 언제 쫓아내? 명의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 보낼 거야. 화장실 문 뒤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은 할머니. 그녀는 그날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고급 저택의 거실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창 너머로 정원의 잔디가 초록빛으로 반짝였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는 70대의 이순자가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서 5살 손주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재롱을 부렸어요. 이순자는 손주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부웅부웅. 손주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순자는 나이 든 손으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며느리 박지연이 차 트레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박지연은 단정한 카디건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트레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국화차 한 잔 드세요. 몸에 좋대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이순자의 손에 건네며 세심하게 온도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요. 박지연은 소파 옆 바구니에서 최고급 캐시미어 담요를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담요를 이순자의 무릎 위에 정성스럽게 펼쳐 덮어주었죠. 담요의 촉감이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고맙구나, 지연아.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지연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더없이 자애로워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박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거실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무릎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박지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순자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오후 이순자는 자신의 안방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1층 상가 세입자였죠.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 월세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세입자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순자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억대 상가 건물의 관리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며느리 부부의 안방으로 향했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박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쪽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미자야. 박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순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멈췄어요. 할머니 언제 쫓아내냐고? 명의만 받으면 바로야. 이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양병원 특실로 보낼 거야. 깨끗하고 좋잖아.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화장실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이순자가 지금껏 들어본 것 중 가장 차가운 소리였어요. 치매 증상도 심해지는 것 같던데. 30억 들고 있다가
이상한데 기부라도 하면 어떡해? 이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복도 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순자의 팔이 복도에 놓인 도자기 화병을 건드렸어요. 화병이 흔들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녀의 눈이 복도에 선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침착했어요. 오히려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내가 여기 왜 왔지? 이순자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어요. 영민이 방이 어디더라? 박지연의 긴장된 어깨가 스르륵 풀렸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방은 저쪽이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박지연은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이순자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순자는 평소보다 느린 동작으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숟가락을 집으려다 살짝 떨렸죠. 쨍그랑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새 거 드릴게요. 박지연이 재빨리 새 숟가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순자는 새 숟가락으로 국을 떠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손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국그릇이 기울어지며 국물이 식탁보 위로 쏟아졌죠. 어머 어머니. 박지연이 황급히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들 김영민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에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영민의 물음에 이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왜 이러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어요. 박지연은 김영민과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확신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죠. 식사가 끝난 후 거실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순자는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김영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구나. 김영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그 30억짜리 건물 말입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연이 남편의 말을 가로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속세 문제도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미리 관리하기 쉽게 명의를 영민이 앞으로 옮겨놓는 게 어떨까요?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해 보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아들한테 줘야지. 박지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미소를 감추며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 인감도장이랑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법무사 예약해 놓을게요.
이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했어요. 한참을 들락날락하더니 텅 빈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장이 어디 뒀더라? 서랍에 있었나? 그녀는 거실 서랍을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었죠. 박지현과 김영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한 번 눈빛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찾으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지연은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프리미엄 실버케어 요양병원이죠?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박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순자는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카페 구석자리에는 60대 후반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조병철 변호사였죠. 순자 씨, 오랜만이네. 조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순자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40년 지기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순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냐고? 명의만 받으면 바로야. 녹음기에서 박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병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요양병원 특실로 보낼 거야. 녹음이 끝나자 조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철아, 내 전 재산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처분하고 싶네. 이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조병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드님 부부에게 증여 포기 각서를 받지 않는 한 매각 대금에 대한 양도세와 기존 부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그의 경고에 이순자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의 따뜻함과는 전혀 달랐어요. 바로 그걸 원하네. 조병철은 이순자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권 대리인으로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류에는 부동산 처분 및 자산관리 정권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장을 찍었어요. 빨간 도장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 돌아온 이순자는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프리미엄 실버케어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몰래 준비해둔 서류였습니다. 이순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입소 예정일은 2주 후였어요. 그녀는 서류를 책상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지연이 휴대전화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병원 상담 예약 확인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이틀 후 저녁이었습니다. 이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와 아들을 불렀어요. 박지형과 김영민이 나란히 소파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순자의 무릎 위에는 두툼한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지연아, 영민아, 너희 좀 앉아봐라. 이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지연은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며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어요.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이거라도 쓰거라. 박지연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권 수표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대충 세어봐도 5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박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어요. 이순자는 두 번째 봉투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행 상품권이야. 동남아 최고급 리조트래. 너희 둘이 좀 쉬다 와. 봉투에서 나온 것은 발리의 7성급 리조트 2주 패키지 상품권이었습니다. 1등석 왕복 항공권에 스위트룸 숙박, 모든 식사가 포함된 상품이었어요. 김영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너희한테 쓰는 게 당연하지. 박지연은 상품권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억제할 수 없는 미소가 번졌어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재산 정리를 시작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없이 괜찮으시겠어요?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있을 수 있어. 이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떠나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어.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순자는 아련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그동안 관리해주던 내 인감도장이랑 통장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구나. 정리도 좀 하고. 박지연의 얼굴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거요? 당연히 가져다 드려야죠. 박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작은 금고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금고 안에는 이순자의 인감도장과 각종 통장, 그리고 부동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박지연은 금고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서류를 꺼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미안한데. 이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조병철 변호사가 준비해둔 서류들이었어요. 표지에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박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대충 첫 페이지만 훑어보았어요. 자산관리 위임, 동의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증여 서류 같은 건가요? 박지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순자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그런 거지. 법무사가 복잡하게 써놨더구나. 박지연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순자가 가리키는 곳마다 인감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총 5군데였습니다. 도장이 찍힐 때마다 박지연의 미소는 더 깊어졌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니. 이순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이 도장은 내가 너희 공항 갈 때 다시 주마. 그때까지 내가 보관할게. 이순자는 도장을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박지연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어요. 박지현과 김영민은 명품 캐리어를 끌고 휠체어를 민 채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는 이순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박지연은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과장된 포옹을 했습니다. 김영민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요양병원 상담사님 오시면 잘 상담 받으시고요. 박지연의 말에 이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조심해서. 이순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두 사람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박지현과 김영민은 환하게 웃으며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어요. 비행기 1등석에 자리를 잡은 박지연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셀카를 찍었어요. 그리고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해방, 효도 관광 즐기러 갑니다. 발리 칠성 금리조트 인생은 한 번뿐.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좋아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을 홀짝였어요. 옆자리에 김영민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 출국장 밖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이순자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전혀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힘차 보였어요. 공항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이순자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저 멀리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조병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병철이 조용히 물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작하지.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발리로 향하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두 개의 전혀 다른 운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등석 창가에 앉은 박지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기체가 천천히 기울어지며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박지연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시각 인천공항 주차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안에서 이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조병철 변호사가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바로 가시겠습니까?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 안에 끝내야 해.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40년을 살아온 이 도시,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 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빌딩 15층에는 VIP 프리미엄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이순자와 조병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응접실이 나타났어요. 가죽 소파에는 50대 남성이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는 이순자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순자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특급 매수자로 섭외된 부동산 투자자였어요. 이순자는 그의 악수를 받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5억 낮은 25억 금매 조건입니다. 대신 모든 대금을 오늘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은 태블릿을 꺼내 건물 정보를 보여주었어요. 강남역 인근의 30억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임대가 되어 있었죠. 월 임대 수익은 약 1,500만 원입니다. 건물 상태도 양호하고요. 매수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건물을 실사했던 상태였어요. 좋습니다. 계약 진행하시죠. 조병철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박지연이 도장을 찍어준 위임장이었어요. 위임장에는 재산 처분 및 매각에 관한 정권 위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병철은 차례대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중개인이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권리증도 확인했고요. 이순자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호하고 확고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순자,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찍어준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직! 빨간 도장이 계약서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매수자도 자신의 서명을 했어요. 중개인이 두 사람의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잔금 이체 진행하겠습니다. 매수자는 노트북을 열어 은행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이체 절차를 진행했어요. 수신 계좌는 조병철 변호사가 관리하는 해외 신탁 계좌였습니다. 25억 원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조병철의 휴대전화로 이체 완료 알림이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이순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계약은 불과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30억대 건물이 25억에 매각된 순간이었어요. 이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수자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건물 감사합니다, 여사님. 사무실을 나온 이순자와 조병철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차는 시내의 한 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VIP 룸에 도착하자 지점장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이순자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은 이순자를 안쪽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조병철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출 신청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점장은 준비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을 통해 10억 원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출은 건물 매각 직전에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건물이 담보로 잡혀 있었기에 심사는 빠르게 통과되었죠. 연대보증인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조병철의 질문에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 김영민 씨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백지 위임장을 활용했습니다. 몇 년 전 김영민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순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면서 받아둔 백지 위임장이었습니다. 그 위임장이 이번 대출의 연대보증 서명으로 사용된 것이었죠. 10억 원은 언제 입금됩니까? 지점장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즉시 입금 가능합니다. 어느 계좌로 드릴까요? 조병철이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어요. 해외 신탁 계좌와 연결된 국내 중간 계좌였습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지점장의 말에 이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25억의 매각 대금과 10억의 대출금, 총 35억 원이 이제 그녀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담보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병철의 추가 질문에 지점장이 답했습니다. 건물과 함께 김영민 씨 명의의 강남 저택도 공동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그 집마저 담보로 잡힌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무 처리만 남았군요. 조병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였어요. 양도소득세는 약 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고지서는 법정 명의자인 김영민 씨 주소로 발송될 것입니다.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가 평생을 일군 이 도시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조병철의 말에 이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발리로 향하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파국을요. 은행 VIP 룸의 가죽 소파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순자는 지점장이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조병철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여사님, 모든 자산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계좌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 25억, 대출금 10억, 총 35억 원이 모두 해외 신탁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이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어요. 양도소득세 고지는 다음 주 중으로 발송됩니다. 조병철이 그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정확히 8억 2천만 원입니다. 고지서는 법적 상속 예정자인 김영민 씨의 주소로 발송될 것입니다. 이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그리고 10억 대출금의 첫 상환 기한은 3개월 후입니다. 조병철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연대보증인이 김영민 씨로 되어 있고 강남저택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순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괜찮아.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조병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제2금융권에서는 이미 상환 독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독촉장은 2주 후 발송됩니다. 은행 업무를 마친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어요. 차에 오른 이순자는 조병철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러야 해. 챙겨야 할 게 있어.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이순자가 수십 년간 살았던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대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익숙한 집안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의 가구들, 복도의 액자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순자는 그것들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지연이 준비했던 요양병원 입소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도 꺼냈습니다. 며칠 전 화장실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은 후 이순자는 집안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어요. 그 녹음기에는 박지현과 김영민이 나눈 여러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30억만 받으면 우리 인생 끝이야. 요양원 보내고 나서 연락 끊으면 돼. 어차피 치매 걸리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옷장을 열어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여름옷 몇 벌, 속옷, 그리고 편한 신발 한 켤레였어요. 귀중품은 이미 며칠 전에 따로 빼두었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순간 집안 도우미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세요? 도우미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이순자는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날씨가 좋네요. 도우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모님. 이순자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조병철의 차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조병철이 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끝이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택은 점점 멀어졌어요. 이순자는 사이드미러로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후 조병철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 절차를 진행했어요. 지금부터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재산 가압류 신청서였어요. 대상은 김영민 명의의 강남 저택이었습니다. 신청 완료했습니다. 법원 승인은 내일 오전 중 나올 것입니다.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관할 세무서에서는 우편물이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툼한 봉투 하나가 김영민의 이름으로 준비되었어요.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회사에서도 서류가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10억 원 대출 상환 독촉장이었어요. 수신인은 역시 김영민이었습니다. 저녁 7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이순자는 1등석 카운터 앞에 섰어요. 조병철이 그녀의 캐리어를 올려놓았습니다. 여사님, 정말 이곳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병철아, 자네 덕분이야. 40년 동안 고마웠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병철에게 건넸어요. 변호사 비용이야. 밖에. 조병철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친구로서 도운 겁니다. 이순자는 봉투를 조병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친구니까 더 받아야지. 자네도 가족이 있잖아.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순자는 여권을 꺼내 들었어요. 목적지는 뉴질랜드 북쪽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잘 가게, 병철아. 조병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여사님. 이순자는 출국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조병철은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는 창가 좌석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어요. 40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곳이었죠. 기체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이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같은 시각 발리의 한 리조트였습니다. 박지형과 김영민은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워 있었어요. 칵테일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박지연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영민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드디어 정신 차린 거야. 이제 우리 차례지.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2주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지옥을요. 한국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이순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박지현과 김영민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아, 정말 꿈 같았어. 다시 가고 싶다. 박지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어요. 김영민도 편안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건물명의 이전 서류나 받아야지. 박지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여행 보내주신 거 보면 이미 마음 정리 다 하신 거야. 이제 우리 차례지.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탔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30분 후 택시가 저택 골목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박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우리 집 앞에 차를 대놨어?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박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현관문에 붉은색 종이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다가갔습니다. 재산 압류 경고장이라는 큰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민이 황급히 다가와 경고장을 읽었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중, 무단 출입 시 법적 조치. 김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지연은 비밀번호 키패드를 눌렀어요. 삑삑삑. 오류음만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액정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집행 중, 출입 불가. 박지연은 패닉 상태로 키패드를 마구 두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이웃집에서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경비실에 전화해봐. 김영민이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107호 김영민인데요. 집에 못 들어가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난처하게 들렸습니다. 아, 그게 법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마스터키로 들어가셨습니다. 압류 집행 때문에. 김영민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문 열어줘요. 우리 집이라고. 10분 후 경비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문이 열리자 박지현과 김영민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어붙었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모든 것에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소파, 식탁, TV, 심지어 액자에까지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박지연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안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순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옷가지 몇 개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어요. 평소 이순자가 자주 입던 옷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없어. 어머니가 없어.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민은 거실로 돌아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통장, 도장, 서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험악한 인상의 남자 3명이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김영민 씨 맞으십니까? 선두에 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영민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인데요.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드림파이낸스 채권 추심팀입니다. 10억 원 대출건으로 왔습니다. 김영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억? 무슨 소리예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남자는 서류를 김영민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연대보증인 서명 있습니다. 김영민 씨 성함과 인감이 찍혀 있고요. 서류를 본 김영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어요. 몇 년 전 어머니에게 백지 위임장을 준 적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그가 말을 더듬는 사이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구청 세무과 직원 2명이었어요. 김영민 씨 댁 맞습니까? 젊은 여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물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건으로 왔습니다. 8억 2천만 원 미납으로 자택을 압류합니다. 박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양도소득세가 왜 나와요? 여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소유의 강남역 상가 건물이 지난달 매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했고요. 김영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청구해야죠. 왜 저한테? 여직원은 서류를 넘겼어요. 법적 상속 예정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김영민 씨 배우자인 박지현 씨의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박지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부탁했던 그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증여 서류라고 생각했던 그 종이들이 사실은 매각 위임장이었던 것입니다. 안 돼. 박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채권 추심팀 직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10억 원 대출금 3개월 내 상환하지 않으면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세무가 직원도 덧붙였습니다. 양도소득세 8억 2천만 원 1개월 내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김영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독촉장 뭉치가 쥐어져 있었어요. 붉은 글씨로 긴급, 독촉, 최종 통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이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만 흘러나왔어요. 카카오톡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명품 쇼핑백, 압류 딱지, 독촉장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2주 전에 행복했던 기억은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독촉장과 압류 서류가 흩어져 있었어요. 박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영민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은행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제 계좌가 왜 동결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명령에 따라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김영민은 전화를 끊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박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영민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조병철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어요.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영민 씨, 그리고 박지연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조병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영민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조병철이 거실로 들어서자 박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 꼬드긴 거지? 박지연은 조병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재산 어디다 숨겼어? 당장 말해. 조병철은 침착하게 박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폭행은 삼가시죠? 여기 CCTV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박지연은 주춤했습니다. 조병철은 소파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앉으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김영민과 박지연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병철은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순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조병철 변호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대한민국을 떠나셨습니다. 박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합법적? 우리를 속인 게 합법적이라고? 조병철은 서류를 펼쳤어요. 속임수는 없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각하셨고 박지연 씨께서 직접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셨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지연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증여 서류라고 했잖아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병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사님께서는 증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박지연 씨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신 것입니다. 김영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30억 건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금은? 대출은? 조병철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0억 건물은 25억에 금매로 처분되었습니다. 매각 대금은 이순자 여사님께서 전액 회수하셨고요. 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약 8억 2천만 원입니다. 법적 상속 예정자이신 김영민 씨께 청구됩니다. 김영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병철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동의하셨습니다. 세법상 김영민 씨께 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지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10억 대출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대출 받았어요? 조병철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인 서명은 김영민 씨께서 몇 년 전 작성하신 백지 위임장을 활용했습니다. 김영민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면서 받았던 위임장이었습니다. 설마 그걸? 조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위임장이 이번 대출의 연대보증 서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 주택도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김영민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병철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할머니 언제 쫓아내냐고? 명의만 받으면 바로야. 박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양병원 특실로 보낼 거야. 깨끗하고 좋잖아. 박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치매 증상도 심해지는데
30억 들고 있다가 이상한데 기부라도 하면 어떡해? 녹음이 끝나자 조병철은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존속 유기 및 학대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조병철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이순자 여사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김영민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이순자의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민아, 지연아,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남겨준다. 빈집과 30억의 가치. 단 그 가치는 빚의 형태로 남겨졌다. 부디 행복하거라. 어머니.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김영민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조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은 끝났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순자 여사님은 현재 국외에 계십니다. 연락은 불가능합니다. 조병철은 문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박지현과 김영민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바닥에는 편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 내 어머니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박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백지 위임장은 왜 줬어? 김영민도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도장 막 찍었잖아. 서류도 안 읽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박지연이 김영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어머니잖아. 김영민도 박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탐욕 부렸잖아.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것도 당신이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고 당겼어요. 명품 쇼핑백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가방에서 쏟아진 물건들이 압류 딱지 위에 흩어졌어요. 거실에는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이 집은 이제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어요. 좁은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월세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뜨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작은 식탁 위에는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연이 뜨거운 물을 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매니큐어는 벗겨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라면밖에 없어. 박지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영민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신용불량자 통지서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최하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설거지 가야 해. 박지연이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았습니다. 김영민은 공사장 인부로 일했어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나쁘면 일거리가 없었고 그럴 때는 수입이 전혀 없었죠. 당신은 오늘 일 있어? 박지연의 질문에 김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 온대. 일 없어. 박지연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월세는 어떻게 내려고. 밀린 게 벌써 2달인데. 김영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지현이 컵라면 용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 김영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야? 매일 똑같은 소리하고. 박지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이 제대로 했어야지. 그 여자가 뭘 하는지 몰랐어? 김영민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같이 탐낸 거잖아.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게 누구야? 두 사람은 또다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다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부부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박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문을 향했어요. 설거지나 하러 가야지. 당신은 집에서 빈둥거리고.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김영민은 혼자 남겨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였어요. 새파란 하늘 아래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모래사장에는 야자수가 늘어서 있었어요. 해변가 산책로를 따라 한 여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순자였어요. 그녀는 하얀 린넨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편안한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옆에는 현지인 도우미가 함께 걸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이순자를 부축하듯 천천히 걸음을 맞춰주었습니다. 미시즐이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도우미가 유창하지 않은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정말 좋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산책을 마친 이순자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야자수로 지은 지붕과 통유리창이 있는 아담한 카페였어요. 테라스 자리에 앉은 이순자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화상 통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어요. 조병철 변호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조병철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병철 씨, 잘 지냈어요? 조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화면에 비췄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대출금 문제는 김영민 씨 부부의 책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강남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 두 분은 월세방에서 거주 중입니다. 조병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김영민 씨 부부는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 면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순자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밀려왔다 사라졌어요. 그랬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단지 담담한 수용이었습니다. 추가로 취하실 조치가 있으십니까? 조병철의 질문에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됐어요. 수고했어요, 병철 씨. 조병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께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화상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순자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40년을 함께한 아들이었습니다. 손주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카페 주인이 코코넛 주스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순자는 감사 인사를 하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이순자는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섬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언덕 위에 세워진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시즈리 어서 오세요. 원장은 50대의 현지 여성이었어요. 이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기부금입니다. 서류에는 1만 달러 기부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이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서요. 고아원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순자는 자신이 머무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더 이상 배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이순자의 하얀 머리카락이 살랑거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벼움이었어요. 모든 집착을 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어요. 남태평양의 별은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밝고 많았습니다. 이순자는 그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어요.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먼 한국에서는 박지형과 김영민이 좁은 월세방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이순자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이순자는 깊고 평화로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였습니다.